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3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이메일로 너무나 정성 들여 쓴 글이 들어왔습니다. 그 글을 쓰신 분은 여성분인데 자신의 이름을 H라고만 표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정성 들여 썼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황영웅 사태에 대해서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황영웅을 변호한다고 그럴까요? 또는 황영웅과 같은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감성적으로 썼다는 그런 뜻입니다. 흔히 그런 글을 저는 주옥과 같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은 제가 이 글을 쭉 읽어 드리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혼을 깎아내는 겁니다. 글을 쓴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큰 고통입니다. 어마어마한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글을 왜 쓰고 싶어 했겠느냐, 왜 쓰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글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목소리, 지르는 목소리, 된 목소리에 심하게 예민해서 트롯은커녕 성악이나 가곡 등 웬만한 노래에도 전혀 관심이 없던 저는 미스터 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이 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이슈에 대해서 들으려고 들렀던 조갑제 TV에서 황영웅 가수 사건이 마녀사냥이라고 나오는 것을 보고 황영웅 가수의 불타는 트롯맨 노래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학폭 등등 그에 대해 나쁜 기사가 많이 떠 있길래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단기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요령껏 모창을 하여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닐까 하여 원곡자 또는 다른 가수들과 비교 분석해 보다가 놀랍다,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중저음으로 빛깔과 호흡을 마치 첼로 현위를 오가듯이 조화롭게 자유자재로 조절해 가며 깊은 몰입 속에서 혼신을 다하여 부르는 노래가 놀라웠습니다. 전부적으로 타고난 매력적인 목소리, 현악기나 피아노를 했어도 대단했겠다 싶을 정도로 뛰어난 곡 해석력, 발군의 감수성과 미적 감각, 정교하게 구사하는 테크닉과 진지함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이 H란 여성이 쓴 이 문장이 정말 황영웅의 노래처럼 정말 아름답습니다. 조갑제닷컴에 이 글을 전문 게재를 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저의 낭독을 듣고 한 번 더 확인하시려면 조갑제닷컴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6년간의 공장 생활 끝에 마침내 그토록 반대하던 부친의 허락을 받고 몇 년 전부터 참가했던 콘테스트들의 동영상과 요번 불타는 트롯맨 동영상을 비교해 보니 요 몇 년간의 기회에 마치 가뭄 뒤에 해갈하듯이 배움을 스폰지처럼 흡수, 비약적 발전을 이루어 지금에 이런 것을 알게 되었고 이 또한 경이로웠습니다.
여하튼 노래가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노래라는 장르 자체에 대해서 인식을 완전히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자님도 지적하셨듯이 정말 이번 황영훈 가수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러 단면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종합 세트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첫 번째 느낀 것은 교육 시스템과 관련한 매우 근본적인 것이라 그 실타래를 풀기가 힘든 문제이긴 한데 딱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그동안 저런 끼를 참고 있었으며 저런 종류의 거대한 잠재적 에너지를 가지고 책상머리에 차분히 앉아 공부만 하려니 얼마나 적응이 힘들었을까? 이런 재능을 갖고도 학교 교육에 적응을 못하면 낙오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황영웅의 청소년기의 방황과 그의 재능은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상태에서 적지 않은 부분이 동전의 양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언론의 마녀 사냥과 인터넷 시대에 익명 뒤에 숨은 여론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수년 전부터 여러 종류의 특정 이해관계에 따른 언론 매체에 의한 마녀 사냥이 시작되고 여기에 댓글까지 합세해 불나방 때 몰려들듯 달려들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뿜어대며 가공의 산을 만들고 이리 때가 훑고 지나가듯 한 개인을 초토화 황폐화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번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의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언론 매체들에 대한 문제점 지적은 기자님이 이미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이 정도로 줄이고,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는 학폭 의혹이라고 한 것이 슬며시 학폭으로 되고 어느덧 마치 황영훈 가수가 학폭을 저지른 것이 기정사실을 같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특정 언론이나 유튜브들이 선동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광장의 여론이 형성되는 마지막 단계는 댓글과 찬반 클릭인데요. 그만큼 이들의 간단한 손동작이 엄청난 무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하고 싶은 점은 많은 댓글러들이나 찬반 클릭하는 대중들 중의 일부가 이 사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나 숙고를 거치지 않은 채 황영훈 가수의 학폭 징계 이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학폭했다고 착각하거나 지레 겁을 먹고 학폭한 사람은 절대 안 된다. 내 아이들이 앞으로 학폭당하지 않게 하려면은 황영훈 같은 케이스에서 일벌백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걱정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큰 맹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견해를 가진 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자의 학폭의 풀이는 학교폭력이라는 점에서 학폭은 학교폭력이고 황영훈 가수가 학생 시절에 다소 폭력적인 행동을 보인 적들이 있다는 점에서 그것을 학교폭력, 즉 학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요즘 언론에서 말하는 학폭을 저질렀다 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학폭은 일종의 전문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의 소위 학폭은 보다 의도적이고 집요하게 타깃이 된 학생을 지능적인 방법으로 심하게 괴롭히는 등 예전에 힘센 학생들이 오다 가다 주먹다짐하는 종류와는 또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까지를 기준으로 요즘 문제되고 있는
학폭의 성립 여부를 가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숫자 다루듯이 명확하게 규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학생이 심각한 언어적 육체적 폭력으로 상대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커다란 피해를 준 행동으로 징계 등을 받아 기록에 남은 경우를 학폭을 저질렀다고 대체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큰 사건을 저질러서 상대를 집요하게 나락으로 빠뜨린 정도의 죄질이 아닌 한, 그리고 학폭으로 징계받은 적이 없고 그것도 십수년 전 청소년기의 일로 익명제보에 의해서, 그리고 한편의 말만 들은 채 특정 매체들에게 여론몰이 되어 일벌백계 차원에서 삭을 자른다는 식으로 한 가수 지망생을 몰아내고 나오지 못하게 압력을 가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법과 제도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법제하의 재판에서조차도 죄가 거의 확실한 사람들에게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종종 무죄 판결이 내려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사건뿐만 아니라 추후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장치로 인한 것입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학폭에 대해서는 말단 지엽적 일벌백계식의 소극적 방편을 넘어서서 그것은 그것대로 근본적인 해결책들을 따로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긴 편지는 황영웅 사태에 대해서 조갑제 TV가 보도한 것을 보고 H란 필명의 여성이 저에게 이메일로 보낸 글입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수의 도태와 생존은 오로지 인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언급한 보이지 않는 손의 비유에서처럼 시장, 즉 인격까지도 포함한 황영웅이라는 사람 자체와 그의 노래에 대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인식과 평가에 맡겨두면 될 일입니다. 여론몰이를 통한 일벌백계식의 문제 해결 방식에는 사회적 부담이 안 따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이러한 일방적 익명성의 여론재판이 앞으로 더욱 습관화되어서 사회적 리스크가 큰 여타 정치, 사회, 경제적 문제까지도 마구잡이로 적용되게 되면 심각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사실 근래 이미 그런 여론재판들이 수없이 벌어져서 큰 사회적 혼란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한 나라의 근간인 법과 제도는 왜 만들어 놓았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아날로그 시대에는 없었던 커다란 위험 부담이 그 편의만큼이나 반대급부로 존재합니다. 그러한 위험 부담적 측면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공백에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사회의 추후 향방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옛 속담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정성 들여 쓴 글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균형 있게 자신의 주장을 전개를 하면서 그 표현이 정말 온건하고 부드럽습니다. 황영웅을 욕하는 걸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을 만한 인내심이 있는지 또는 이해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글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황영웅을 욕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또는 할퀴는 또는 비비꼬는 그런 글과 비교해서 지금까지 읽어드렸던 이 글의 수준, 이 글의 균형감각, 이 글의 교양스러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황영웅을 잡으려는 사람과 황영웅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수준 차이, 심성의 차이를 너무나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은 활자를 통해서 읽으면서 때로는 밑줄 그어가면서 이해를 해야 될 정도로 고급스러운 문장입니다. 한자가 거의 말살돼 가지고 한글 전용어로 가는 바람에 문장이 부정확해지고 있는 이런 풍조에서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 지금도 계시구나 하는 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너무 길어지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일단 제가 한 3분의 2 정도를 읽어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단 숨을 돌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2편으로 돌리겠습니다. 거듭 이 글을 보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의 전문은 조갑제 닷컴에 실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4일 밤 11시입니다. 어제 제가 H라는 필명을 쓰시는 한 여성분의 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 글은 아주 정성스럽게 쓴 황영웅 변론문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쓴 건 아니지만은 인간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의 아주 뭉클한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깊게 표현된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은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글을 한 3분의 2를 읽고 그 다음에 오늘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읽기로 했는데 어제 오늘 많은 댓글이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 또한 좋은 글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은 어제 중간에서 일단 마무리했던 글의 뒷부분을 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논란이 이미 이렇게 점화된 이 시점에서 볼 때 그 해결은 칼로 무 자르듯이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는 제로섬 전략 또는 이분법적 흑백 논리에만 집착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탈이 없었더라면 좋았겠지만 이렇게 뒤늦게라도 자기 재능을 살려 넓은 세상에 나와 인정을 받고 노래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 훌륭한 일을 하면서 어린 시절 몰랐던 때의 방황과 짧았던 생각들을 돌아보고 그때 피해를 준 친구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서로의 마음을 풀고 함께 성장해 나가며 예전의 자기와 같은 상황에 있는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한 선배로서 깊이 있고 뼈있는 인생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회에는 훨씬 필요하고 그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한결 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반드시
황영우 가수를 방송에 대중 앞에 못 나오게 해야 한다면은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 초등학교 시절 친구 이야기입니다. 외모가 빼어난 무결점의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 필기를 할 때 빨강, 파랑 각종 색색까지 펜을 사용해서 노트를 자기 모습처럼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글자라도 잘못되면 그 페이지를 과감하게 푹 찢어내어 폐기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친구와 짝인 저는 수북히 쌓인 찢어버린 쓰레기 더미 위에 꼼짝달싹 할 수 없이 올라앉아 하루 수업을 끝내곤 했습니다만, 정작 그 단정한 노트는 학업이라는 결과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노트 필기는 결국은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고 깔끔하게 관리하는 그 자체에만 집착했던 거였습니다. 전체 흐름이 아닌 단면에만 관심을 기울였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더 피아니스트란 제목의 영화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와중에 이를 피해 도주하여 가족 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유대계 폴란드 젊은이의 1939년에서 1945년에 걸친 이야기인데요. 이 영화 초반에 게토라고 하는 유태인 강제 거주 지역에 몰아넣어진 유대인들이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어가는 와중에 길거리에서 어떤 유대인 남자가 다른 유대인, 그것도 연로하고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가 가까스로 구해서 들고 지나가는 수프 그릇을 손으로 쳐서 땅에 떨어뜨리고는 그 바닥에 엎질러진 수프를 엎드려서 개걸스럽게 흡입하는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른 영화들과는 달리 드라마틱한 요소보다는 맞닥뜨려 보지 못한 사람들 외에는 알 수 없는 당시의 현실을 가감없이 당시에 일어난 대로 영화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요점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피아니스트였는데 아슬아슬하게 도망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폐허가 된 어느 건물에 몸을 숨기고 그곳을 독일군 장교가 순찰하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입니다. 몇 날 며칠간의 허기로 인해 아사 직전에 이른 피아니스트는 은신 장소에서 빠져나와 건물을 돌아다니며 필사적으로 음식을 찾습니다. 마침내 발견한 통조림이 굴러떨어져 이를 주우려 하는 순간 순찰 중이던 그 대위와 딱 마주치게 됩니다. 대위가 묻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는 피아니스트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대위는 옆의 피아노를 가리키며 쳐보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허기와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마지막 남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주한 곡이 쇼팽 발라드 1번. 깊은 가을밤 푸르스름 달빛이 바람에 출렁이는 도도한 강물결에 시시각각 부딪혀 부서져 나가는 듯한 그 슬픈 듯 무심한 듯 하면서도 맑고 장중한 울림. 그 전체주의 나치 정권 산하의 독일군 대위는 극비리에 이 유대인 피아니스트를 살려줍니다. 리스크를 무릅쓰면서 전쟁의 와중에 군법까지도 과감히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저도 이 피아니스트라는 영화를 한 3번 봤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구해다가 피아니스트가 숨어 있는 곳에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떠날 때는 추위를 피하라고 자기의 코트까지 벗어주고 갑니다. 이것은 모두 진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독일 패전 후 피아니스트의 구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장교는 소련의 포로수용소에서 길지 않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만 그의 덕택에 젊은 피아니스트는 살아남아 주옥 같은 작곡들과 아름다운 연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울림을 주게 됩니다. 또한 당대의 뛰어난 동료 음악가들과 함께 조국
폴란드를 가히 음악의 나라로 만드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덕택에 처절했던 나치 치하의 경험에 대한 회고록을 남길 수 있었는데, 이 영화 더 피아니스트는 바로 그 기록에 기반해 제작된 것입니다. 칸 영화제 2002년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게 되는 이 영화는 그 독일 대위 이야기는 물론 피아니스트가 몸소 체험한 실상을 담담하게 세상에 널리 알리며 큰 반향과 성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피아니스트의 이름은 브라디슬로프 스필만입니다. 1911년에 태어나서 2000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스필만의 이 회고록은 대답하기 난해한 많은 인간적, 사회적, 철학적 화두들을 허공에 사무치게 메아리치도록 던져 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에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영웅이라는 가수, 그리고 그의 노래가 좋다 싫다 할 권리는 있어도 그에게 노래를 불러라 부르지 말라 압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 압박할 권리도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황영웅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재판에 염려를 표하는 사람들 마음의 많은 부분을 아둔한 팬심이 아닌 통찰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이 두 문단이 이 H란 여성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압축한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에겐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황영웅이라는 가수, 그리고 그의 노래가 좋다 싫다 할 권리는 있어도 그에게 노래를 불러라 부르지 말라 압박할 권리는 없습니다. 대중 앞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 압박할 권리도 없습니다. 너무나 명쾌한 규정입니다. 황영웅들은 노래 부르지 말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자는 폭군입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과 같은 자입니다. 그것은 법적으로도 말도 안 되고 도덕적으로는 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주의 폭군과 같은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언론이란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또는 다른 문제에서는 정치권 영역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더구나 황영웅은 한 개인입니다. 한 개인의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생활 보호를 받을 자유를 무시하고 황영웅들은 노래 불러라 부르지 마라 라고 압박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자는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응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제 생각에는 황영웅에 대한 일방적인 여론재판에 염려를 표하는 사람들 마음의 많은 부분을 아둔한 팬심이 아닌 통찰이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아둔한 팬심이라고 어느 기자가 황영웅 편드는 사람을 매도한 적이 있습니다. 아둔한 팬심? 무지한 노인들의 아둔한 팬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무지한 노인이 있었어요. 무지한 노인, 또 인격 모독이 아니라 인간 모독이죠. 그 뒤에 붙어 있는 아둔한 팬심이 결합이 되면은 이런 글을 언론의 장에 싣는다는 것은 이건 참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 말살적인 이런 막말이 쌓여서 거기에 황영웅이라는 한 개인이 이렇게 지금 주눅들고 이렇게 핍박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H 선생의 이 글은 최근에 읽어본 글 중에서 가장 잘 쓰고 균형이 잡히고 깊은 생각이 들어있고
그리고 문장론적으로도 참 아름다운 글입니다. 한글 전용어로 해서 한국의 국민들의 어휘력과 문장력이 지금 퇴보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또한 황영우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